58세의 남자의 손끝에서 다시 여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커튼이 쳐진 방 안에 아로마 향이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저는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었는데 따뜻한 손바닥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숨을 참은 채 눈을 꼭 감았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사람한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손바닥이 허리 위쪽을 지나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것도 마사지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아주 나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필요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사지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건지, 왜 이 손길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건지 저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58년을 살면서 남편도 아닌 남자의 손길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이 이야기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년째 같은 시간에 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매일 아침이 무거웠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 순간 어깨부터 허리까지 뻣뻣한 통증이 밀려왔고 허리를 펴려면 침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자리에 힘이 들어오기까지 한참이 걸렸는데 50대 후반의 아침이란 게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저만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진통제 2알을 물 한 모음에 삼키고 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장사를 하려면 새벽부터 육수를 올려야 하는데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왼쪽 어깨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났어요. 5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직도 저를 놓아주지 않는 거였죠. 한쪽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며 가스불을 켰는데 새벽 부엌에는 육수 냄비가 끓는 소리만 가득했고 그 소리가 오히려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남편이 배달 준비를 했었어요. 냄비 옆에서 같이 서서 국물간을 보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부엌이 2배는 넓어진 것 같았죠. 시장 골목에 도착해서 셔터를 올리면 찬 공기가 확 밀려들었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에 가게 불빛 하나가 켜지면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서 씨, 또 혼자 그 무거운 거 들었어. 누가 좀 도와주지. 괜찮아요. 혼자 하는 거 익숙하니까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거운 떡볶이 재료 상자를 나르고 육수통을 옮기고 테이블을 닦는 것까지 전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는데 혼자 남으면 카운터에 기대서 한참을 숨을 골라야 했어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앞치마로 닦으면서 이러다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곤 했죠. 그래도 갖게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이 분식집이 제게 남은 전부니까 여기마저 놓으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쉬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우리 딸이라고 뜨는 걸 보면서도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으니 요즘 통화가 너무 뜸하잖아. 병원 좀 가봐. 제발 바빠서 그래 걱정 마. 짧게 끊었지만 딸 목소리가 한참 귀가에 남아 있었어요. 하은이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되니까 전화하는 거겠지만 아프다고 하면 애가 서울에서 발을 동동 구를 게 뻔했어요. 엄마가 짐이 되면 안 된다. 늘 그 생각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빈가게 안을 둘러보면 혼자라는 게 새삼실감이 났습니다. 남편이 앉던 의자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고 그 의자를 치울 수도 없으면서 바라보기도 싫은 묘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유리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야 나왔다. 오늘 손님이 일찍 끝나서 소영이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소영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분식집에 들러 주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영이를 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이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날 밤의 일이었죠. 소주 2병을 들고 달려와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밤새같이 울어준 사람, 미용실 손님을 다 돌려보내고 새벽까지 제 옆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소영이었습니다. 그 겨울을 소영이 없이 버텼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30년 세월을 함께 걸어온 친구라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죠.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또 진통제로 버틴 거지. 소영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혀를 차져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소영이는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나 요즘 마사지 받고 있거든. 선생님이 진짜 좋아. 손이 따뜻하고 실력도 있고 너도 한번 가봐. 명함에는 장현우 힐링 마사지라고 적혀 있었죠. 깔끔한 글씨체에 작은 로고가 박혀 있었는데 저는 명함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그렇고 남자 선생님한테 못 맡기는 건 좀 그렇잖아. 아이고 마사지인데 뭘. 그래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 몸이 진짜 가벼워졌다니까. 소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나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눈빛이었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명함만 받아들고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비용도 부담이었고 58세에 모르는 남자 앞에서 마사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게 마음이 가지 않았죠.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자 소영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같이 먹고 나서 소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문 앞에서 돌아보며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은서야 혼자 아픈 거 그만해. 너까지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영이는 늘 그랬어요. 정작 본인도 혼자 미용실을 꾸려가면서 힘들 텐데 저한테는 항상 언니처럼 챙겨주었죠. 소영이가 돌아간 뒤 혼자 남은 분식집은 금방 조용해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는데 허리가 또 삐끗하면서 통증이 올라왔고 가게 앞 의자에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다 보니 시장 골목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빈 골목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참 쓸쓸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3년 전에 이 의자에서 소영이랑 소주를 마셨던 게 떠올랐는데 그때는 울어라도 받아줄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찬바람만 제 옆을 스쳐갔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했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깨가 아파서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저려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협탁 위에 놓인 명함이 눈에 들어왔죠. 장현우 힐링 마사지 한번 가볼까? 아니야. 무슨 마사지야. 진통제 먹으면 되지. 근데 이 진통제도 요즘은 두 알을 먹어도 나까지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영이가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려나? 아니야. 그냥 자자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는데 어둠 속에서 어깨 통증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자세를 바꿔보아도 편한 자리가 없었고 뒤척이다가 손이 다시 협탁으로 갔습니다. 명함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명함을 손에 준 채로 한참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죠. 장현우라는 이름 석자가 어둠 속에서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손가락 사이에 낀 명함의 감촉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요. 일주일을 망설였습니다.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가 꺼내고 또 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냄비를 들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날이었죠. 진통제 세 알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고 그날은 오전 장사를 겨우 마치고 가게 문을 일찍 닫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를 받은 건 남자 목소리였는데 낮고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예약 날짜를 잡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58세에 모르는 남자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는 게 아직도 어색했거든요. 소영이한테 전화해서 뭘 입고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편한 옷 아무거나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괜히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예약한 날 점심 장사를 서둘러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번 매만지다가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멈췄습니다.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건데 뭘 꾸미고 있는 거야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버스를 탔어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골목에 내려서 걸었는데 장현우 힐링 마사지라는 간판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이 깨끗했고 입구에 작은 화분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감쌌는데 긴장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대기실에 들어서니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셋이 앉아 있었는데 전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다른 두 분은 속건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여기 인기가 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짓더니 처음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네 하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님 잘해요. 긴장 안 해도 돼요. 하더라고요. 다들 어딘가가 아파서 여기까지 왔겠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김은서 씨,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었습니다. 남자한테 마사지를 받는 게 처음이라 온몸이 경직되었는데 안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현우 씨는 56세라고 하기엔 놀라울 만큼 정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흰 셔츠 소매를 접어 올린 팔뚝이 단단해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있긴 했지만 피부가 깨끗했고 무엇보다 눈이 따뜻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안심이 되는 종류의 것이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서부터 눈을 마주치는 일이 점점 줄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상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서 씨 안녕하세요. 소영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어깨하고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이 좀 있어요. 소영이가 워낙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현우 씨는 자연스럽게 저를 마사지 침대 쪽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는 부드러운 조명이 들어왔어요. 병원 같은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실 같은 편안함이 있었죠. 여기 엎드려 보세요. 먼저 어디가 가장 불편한지 살펴볼게요. 침대에 엎드리는데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모르는 남자 앞에서 엎드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색했고 뒷목까지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현우 씨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그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그 손이 어깨 위를 천천히 짚어 나가면서 뭉친 부위를 찾아내는데 마치 제 몸의 지도를 읽는 것 같았죠. 여기가 많이 뭉쳐있네요. 은서 씨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딸한테는 괜찮다고만 했고 시장 아주머니들한테는 웃으면서 넘겼고 병원에 가면 의사는 엑스레이만 보면서 약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혼자 진통제를 삼키면서 버텼을 뿐이었죠.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제 어깨를 짚으면서 그 질문을 하니까 참아왔던 것들이 모간 쪽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뭐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요.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린 걸 현우 씨도 느꼈을 거예요. 현우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어깨 뭉친 부분을 천천히 풀어주었어요. 엄지와 검지가 근육 사이사사이를 파고들면서 굳은 매듭을 하나씩 녹여나갔는데 아프면서도 시원한 묘한 감각이었죠.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섬세함이 그 손끝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툭툭 두드려주는 게 전부였는데 이 사람의 손은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찾아서 녹이듯이 풀어주었습니다. 첫 마사지가 끝나고 몸을 일으켰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깨가 정말로 가벼워진 거였죠. 아침부터 짓누르던 통증이 반절 이상 사라져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소영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꾸준히 받으셔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현우 씨가 수건을 건네면서 말하는 그 목소리가 참 편안했습니다. 대기실을
지나오면서 아까 봤던 여자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새로운 분도 역시 비슷한 또래의 중년 여자였어요. 왜 다 여자분만 오는 거지?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뭐 실력이 좋으니까 입소문은 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 번째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지난번보다 덜 긴장이 됐고 마사지 침대에 엎드리는 것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현우 씨가 어깨부터 시작했는데 지난번보다 손길이 한층 깊었어요. 현우 씨의 엄지가 목 뒤를 짚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지가 목덜미에 뭉친 근육을 천천히 풀어나가는데 그 압력이 아프면서도 온몸을 녹이는 것 같았죠. 목에서 어깨로 천천히 내려가는 손바닥의 온기가 피부 아래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온기였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은서 씨는 나이에 비해 라인이 참 좋으세요. 활력이 있으시니까 금방 풀릴 거예요. 속삭이듯 낯직한 목소리가 귀가에 닿았어요. 등을 부드럽게 누르는 손에 아픔과 시원함이 동시에 밀려왔고 작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왜 이러지? 마사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반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그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죠. 시원하세요. 네, 시원해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몸을 일으켜 몸매 무쇠를 정리하는데 목 뒤에 남아있는 손길의 온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현우 씨가 문 앞까지 배웅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편한 옷 입고 오세요. 목적도 더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어요. 마사지샵 문을 나서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유리문 너머로 현우 씨가 다음 손님을 맞이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자꾸 돌아보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의 창밖을 멍이 바라보았어요.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늦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아까 현우 씨가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 귀가 귀가에서 계속 맴돌았죠. 3년 동안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던 그 한 마디가 유난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손을 올려 목 뒤를 만졌어요. 아까 현우 씨의 손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러 봤지만 그 사람의 손바닥 같은 온기는 제 손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58세 여자가 살짝 붉어진 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낯설었죠. 3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떨림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부터는 5일 마사지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 씨가 시작 전에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은서 씨 어깨 근육이 깊이 굳어 있어서 일반 마사지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오일을 쓰면 근육 깊숙한 곳까지 풀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일이라는 말에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거든요. 오일을 바르면 피부에 직접 손이 닿는다는 뜻이잖아요. 현우 씨가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로마 오일이 근육 이완에 효과가 좋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선반에서 작은 갈색 병을 하나 꺼내 보여줬어요. 뚜껑을 열자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는데 그 향기에 마음이 조금 풀렸죠. 네, 해볼게요. 대답하고 나서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현우 씨가 잠깐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준비된 시술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어깨와 등이 드러나는 옷이라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58세 여자의 맨 어깨가 보였는데 예전 같지 않은 피부 위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입고 있다니 싶었지만 마사지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현우 씨가 돌아와서 오일을 손에 덜었어요. 양손바닥을 비벼 오일을 데우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오일이 묻은 손이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면서 근육 사이사이를 파고들었고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일반 마사지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깊은 시원함이었죠. 너무 시원해서 저도 모르게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여기가 진짜 시원하네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뭉쳐 있었어요. 은서 씨 평소에 혼자 무거운 걸 많이 드시죠? 분식집을 하다 보니까요.
냄비도 무겁고 재료 상자도 무겁고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3년째. 혼자예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솔직해지는 것 같았죠. 현우 씨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된 지 5년 됐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보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무게가 느껴졌어요.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서 찬 부엌에 불을 켜고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쓸쓸함을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싶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밥을 혼자 먹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데 그 조용한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진다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맞은 겨울,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국을 끓여도 양 조절이 안 돼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고 버리기는 아까워서 3일째 같은 국을 먹곤 했죠. 그 마음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위로라면 위로였습니다. 현우 씨의 손이 등 한가운데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오일의 온기와 손바닥의 온기가 겹쳐지면서 등 전체가 따뜻해졌는데 그 온기가 몸 안쪽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엑스레이만 들여다봤고 시장 아주머니들은 고생한다면서 혀를 찰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등을 짚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 주었죠.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는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옷을 갈아입은 뒤 현우 씨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어요. 시술실 옆 작은 공간에 나무 테이블이 있었는데 마사지 뒤에 차를 마시면서 몸을 추스르는 시간이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허브차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현우 씨와 마주 앉았는데 방금까지 제 등을 만지던 사람과 차를 마시고 있다는 상황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차잔을 감싸준 현우 씨의 손이 보였는데 아까 제 어깨 위를 지나간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괜히 시선을 돌렸죠. 현우 씨 손님이 다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안 오세요. 가끔 오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중년 여성분들이 어깨나 허리 통증이 많으시니까요. 말 못하고 혼자 참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말 못하고 혼자 참는 분들. 그 말이 꼭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사지 샵이 노을빛으로 물들면서 현우 씨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죠.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현우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다음날 밤 마지막 예약 시간에 다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저녁 7시 달은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라 마사지 샵이 유난히 고요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오일향이 방 안가득 퍼져 있었고 현우 씨의 손이 제 등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손바닥이 등 한가운데에서 허리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오일이 묻은 손가락이 척추, 양옆의 근육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데 피부 위를 흐르는 온기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허리에 닿은 손바닥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면서 어깨를 감싸주었는데 그 힘이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등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목으로 다시 목에서 귀 뒤쪽까지 손끝이 올라왔을 때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온몸이 반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 침대 시트를 준 손가락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우 씨의 손이 귀 뒤에서 멈추었다가 쇄골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시트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는데 현우 씨가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뭉쳐 있네요. 참지 마세요. 참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3년 동안 참기만 했던 게 마사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현우 씨의 손바닥이 등 전체를 감싸듯 천천히 쓸어 올라가는데 따뜻한 오일 아래로 제 피부가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사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건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는 걸 제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죠. 은서 씨,
다음에는 집에 와서 받아보실래요? 침대가 더 좋고 시간 제한 없이 천천히 해드릴 수 있거든요. 현우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제 귓과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어요. 밤이라 그런지 그 목소리가 더 깊고 낮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는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안 된다는 말이 나와야 했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 소영이가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제 얼굴이 밝아졌다면서 신기했어요. 오일 마사지를 시작했다는 말에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 현우 선생님 오일 마사지가 진짜 좋잖아. 응, 확실히 어깨가 많이 나아졌어. 오일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 나도. 오일 마사지 받고 있어. 현우 선생님이 나한테도 비슷한 말 하시더라. 근육이 깊이 굳어 있다고. 소영이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비슷한 말, 근육이 깊이 굳어 있다는 말을 나한테도 했고 소영이한테도 했다고 뭔가 걸리는 느낌이 스쳤지만 마사지사니까 당연히 그런 표현을 쓰는 거겠지 싶었어요. 환자마다 증상이 비슷하면 하는 말도 비슷한 게 당연하잖아요. 잠깐 스친 이상한 느낌을 저는 고개를 흔들어 금방 지워버렸죠. 소영아, 근데 현우 선생님이 집에도 장비가 있다고 하시던데. 아응, 나한테도 그 얘기 하시더라. 집에 더 좋은 침대가 있어서 거기서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나는 아직 안 가봤는데. 소영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떡볶이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죠.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현우 씨 집에 가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게 자꾸 떠올랐어요. 이불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걷어차고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보기를 반복했죠. 가면 안 돼. 남자 집에 혼자 가는 게 말이 돼.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 가게에서 받는 거랑 뭐가 달라.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계속 싸웠습니다.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추었어요. 뭐라고 말하지? 현우 선생님, 집에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을 58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소영이가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앞에 섰어요. 문 손잡이에 걸어놓은 원피스가 어둠 속에서 보였는데 손을 뻗어 만져보았죠.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서 거울에 대보았다가 다시 걸고 또 꺼내서 대보았어요. 결국 원피스를 의자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향수를 집어들었는데 3년째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거였어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손목에 살짝 뿌렸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에 멈추었죠. 그런데 뿌린 향수를 닦지는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 분식집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습니다. 육수간을 봐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단골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도 멍한 대답만 나왔어요. 오후가 되자 결국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와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어요. 58세 여자가 원피스를 입고 입술에 색을 올린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었죠. 나도 한때는 여자였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현우 씨 집은 시내에서 벗어난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작은 마당이 있는 깔끔한 2층 집.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을 고르느라 잠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멈추었어요. 지금 돌아가면 아직 늦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이 열렸죠. 은서 씨,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현우 씨가 편안한 차림으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데 현관에서 바로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신발장 옆에 여자 슬리퍼가 두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홍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보라색이었는데 제가 멈칫한 걸 현우 씨도 알아챘어요. 아, 그건 안 할 거예요. 아직 못 치운 거죠. 현우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돌아가신 아내의 물건을 아직 치우지 못한 거구나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묻지 않았죠. 2층 마사지 방으로 올라갔는데 가게보다 훨씬 넓었어요. 큰 마사지 침대가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 늦가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오일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시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마사지가 시작되자 가게에서 하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현우 씨의 손이 느리고 깊게 움직였는데 어깨에서 시작해서 등 전체를 천천히 풀어 나갔습니다. 오일의 향이 방 한가득 퍼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부드러웠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마사지 중간에 화장실을 빌렸습니다. 세면대 위 선반에 화장품이 몇 개 놓여 있었는데 핸드크림하고 립스틱이었어요. 핸드크림은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고 립스틱은 끝이 뭉그러져 있어서 최근에 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거울 옆에는 머리끈도 하나 걸려 있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내 거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쳤지만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표정이 달라진 걸 현우 씨가 바로 읽었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제 눈길이 어디를 향했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죠. 현우 씨가 잠깐 마사지를 멈추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거 눈에 띄었죠? 아내 물건인데 저도 치워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치우면 진짜로 보내는 것 같아서. 화장대에 앉아있던 사람이 진짜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못 치우겠더라고요. 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물기가 고이는 게 보였고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 큰 남자가 떠난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이 가슴 한쪽을 세게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혼할 때 그랬거든요. 남편 물건을 치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앉던 의자를 3년째 치우지 못하고 있는 제가 이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저도 아직 못 치운 게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위로를 건넸습니다. 현우 씨가 고맙다는 듯이 웃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쓸쓸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마사지가 다시 시작됐는데 아까보다 현우 씨의 손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등을 천천히 풀어주다가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서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혼자 참아왔는지 어깨가 다 말해주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사지 침대에 엎드린 채로 소리 없이 울었는데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때쯤 몸을 일으켰는데 현우 씨가 수건으로 제 눈가를 살짝 닦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일이 묻어 있는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주었고 저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 손 위에 제 다른 손을 포겠어요. 현우 씨가 천천히 저를 안았습니다. 단단한 가슴에 제 얼굴이 묻었는데 오일향과 남자의 체온이 섞여서 온몸을 감쌌어요. 3년 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긴 거였죠. 숨을 쉴 때마다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그 가슴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입술이 닿았을 때 눈을 감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는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입맞춤은 처음이었어요. 남편과의 키스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현우 씨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사지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는 현우 씨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오늘은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현우 씨의 손이 제 어깨에서 시작해 쇄골을 지나 천천히 내려갔는데 손끝이 닿는 곳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고 그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심장 소리가 귀를 채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56세인가 싶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한 번이 끝나면 또 시작이었고 멈추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놀라울 정도였죠. 숨이 가빠서 잠깐 쉬자고 했는데 현우 씨가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가 먼저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까지 서로를 느꼈어요. 나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해져 있었고 이런 내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밤은 처음이었어요. 남편과의 30년간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죠. 날이 밝을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현우 씨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에 현우 씨의 얼굴 윤곽이 부드럽게 드러났어요. 이불을 끌어올려 주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 위에 핸드크림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감정에 빠져서 입고 있었는데 그 핸드크림의 뚜껑이 아직도 살짝 열려 있었죠. 5년 된 핸드크림이 저렇게 촉촉할 수 있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침실로 돌아오자 현우 씨가 눈을 뜨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에 서늘했던 마음이 다시 녹아버렸습니다. 딸 하은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했어요. 현우 씨 집에서 나와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 중 전화 세이 찍혀 있었죠. 죄책감이 처음으로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지만 현우 씨의 온기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는데 그 맑은 하늘 아래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행복한 건지 불안한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을요. 그 뒤로 2주가 흘렀습니다. 현우 씨와의 만남은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어났어요. 마사지샵에서 만나는 날도 있었고 집에서 만나는 날도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몸이 가벼웠습니다. 어깨 통증이 줄어든 건 물론이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는 날이 확실히 줄었고 새벽에 냄비를 드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죠. 거울 속에 제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옅어졌고 뺨의 혈색이 돌아왔으며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먼저 알아봤죠. 은서 씨,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확 달라졌네. 화장도 하고 그래요. 마사지 받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좀 편해지니까 얼굴도 나아지나 봐요.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사실 마사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립스틱도 다시 바르기 시작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죠. 소영이가 미용실에서 제 머리를 해주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진짜 달라졌다. 파마까지 하겠다고 무슨 바람이 불었어.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맨날 똑같은 머리만 하고 다니니까 지겨워서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이 여자가 나인가 싶었어요. 3년 전 이혼하던 날의 그 여자와 지금의 이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파마약을 바르면서 거울 너머로 저를 보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진심으로 기쁜 얼굴이었어요. 30년 친구라서 그런지 제가 변하면 소영이도 같이 좋아해 주었죠.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3년 전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었어요. 이혼 당일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처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가에 남아 있었어요. 넌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같이 있으면 삭막하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밥 짓고 아이 키우고 분식집 장사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그 세월의 끝에 돌아온 게 그 한마디였어요.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다. 삭막하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고 계단을 내려오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겨우 걸어 나왔는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죠. 그 뒤로 저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고 옷도 편한 것만 골라 입었어요. 향수 뚜껑을 다시 열어본 적이 없었고 미용실도 머리만 단정하게 자르러 갔을 뿐이었죠. 여자라는 감각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여자의 길을 포기하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식집 앞치마가 제 유일한 옷이었고 그 앞치마 뒤에 숨어서 매일을 버텼어요. 그랬기 때문에 현우 씨의 손길이 더 강렬했던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자가 아니었던 제가 그 사람의 손끝에서 다시 여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이 사람이 혼자 참아왔다는 걸 어깨가 다 말해준다던 그 말이 마른 땅에 물을 부은 것처럼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했던 매력을 현우 씨는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손길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이건 마사지도 아니고 연애도 아닌 살아있다는 감각 그 자체였습니다. 하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넘게 통화를 못했으니 걱정이 될 만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까? 통화도 계속 안 되고 걱정되잖아. 아이고 안 와도 돼. 엄마 요즘 건강해졌어. 진짜야 진짜 목소리가 확실히 밝아지긴 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마사지 받기 시작했거든. 어깨가 많이 나아졌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딸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은이가 걱정하는 동안 엄마는 남자 집에 있었다는 걸 알면 그 아이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어느 주말 아침 현우 씨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흘러왔고 현우 씨가 컵 2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참 예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한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예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늦가을 아침 햇빛이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자 현우 씨가 다시 제 옆에 누웠습니다. 아침부터 그 사람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고 넘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밤새 멈추지 않았는데 아침에 또 이런 힘이 남아있다니 이 사람이 정말 56세인가. 다시 한번 놀라웠어요. 아침부터 다시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손끝이 제 등을 타고 내려오는데 어젯밤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손이 된 거였죠.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만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만나면 마사지로 시작해서 마사지로 끝나지 않았고 마사지샵에서 마지막 예약으로 가면 시술이 끝나도 한참을 더 있었어요. 현우 씨의 체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먼저 지칠 때까지 끝이 없는 사람이었죠. 2주 동안 7번을 만났는데 매번 같았어요. 오후에 현우 씨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현우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그 편안함이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칠 때쯤 현우 씨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 씨가 화면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은 듯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화면에 잠깐 보였거든요. 선생님, 내일 마사지 시간 확인이요라는 문자 끝에 분홍색 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 손님이요. 예약 확인차 문자 보내시는 분이 있어서 현우 씨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니까 당연히 연락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마사지 예약 문자에 하트를 붙이는 손님이 있나?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손님이 많으시니까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뒤집어 놓던 그 동작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전화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앞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거 아닌가. 하트 마사지, 예약 문자의 하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트 기호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소영이가 했던 말도 떠올랐죠. 나한테도 비슷한 말 하시더라. 나한테도 집에 장비가 있다고 하시더라. 비슷한 말, 비슷한 제안. 그리고 오늘의 하트 문자 현관에 2켤레. 슬리퍼, 화장실에 촉촉한 핸드크림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오르니까 퍼즐 조각이 맞춰지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완성된 그림은 아니었지만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현우 씨는 마사지사니까 손님한테 연락이 오는 게 당연하잖아. 하트는 그냥 이모티콘이고 소영이랑 비슷한 말을 한 건 같은 증상이니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한 번 의심의 불씨가 붙으니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현우 씨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아까 핸드폰을 뒤집어 놓을 때의
그 잠깐의 몸짓함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현우 씨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물어보지. 그 하트 문자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럼 내가 집착하는 여자가 되는 거잖아. 58세의 질투라니 꼴 좋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하트 기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분홍색 하트. 하나가 어둠 속에서 자꾸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의심을 떨쳐내려고 애를 썼는데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것들까지 보이는 법이었어요. 현우 씨를 만날 때마다 작은 것들이 눈에 걸렸습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습관, 저녁 시간,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두어 번 있었고, 전화를 받다가 제가 방에 들어가면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혼한 여자가 또 배신당할까 봐 겁을 먹고 있는 건가? 현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안아줄 때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다가도 분홍색 하트 이모티콘이 다시 눈앞에 떠오르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현우 씨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간 거였어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분식집 장사가 일찍 끝났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는 순간 갑자기 현우 씨 집에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방문이라고 하면 되잖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 되고. 스스로 핑계를 만들면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는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라는 걸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으며 현우 씨 집 앞까지 오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골목이 조용했고 늦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추었어요.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였어요. 한 사람은 분명히 현우 씨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마사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듯한 실루엣이었는데 현우 씨의 그림자가 그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숨이 멈추었습니다. 자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대문 담벼락에 등을 기대야 했어요. 마사지잖아.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집 마사지도 하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다가 다시 올려다 보았는데 그림자의 움직임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 그림자가 가까워지더니 하나로 겹쳤습니다. 마사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그 방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때 현관 옆에 있는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쯤 열려있는 신발장 아래칸에 여자 운동화가 한 켤레 놓여 있었어요. 흰색 운동화였는데 바깥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신고 온 거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운동화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운동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며칠 전 소영이가 분식집에 올 때 신고 있던 바로 그 운동화였어요. 흰색 바탕에 옆면에 파란 줄이 2개 있는 운동화, 소영이가 새로 샀다면서 보여줬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현우 씨 집에. 2층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가 풀리면서 대문 옆 화단 경계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아니야, 비슷한 운동화일 수도 있잖아. 흰 운동화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부정해 보았지만 그 파란 줄 2개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그 신발을 자랑하던 날 발을 들어 보이면서 예쁘지 세일에서 사서 하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나한테도 비슷한 말하시더라. 근육이 깊이 굳어 있다고. 나한테도 집에 장비가 있다고 하시더라. 소영이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말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소영이도 나와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제안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 집 2층에 와 있는 거였습니다. 나는 아직 안 가. 봤는데 라고 했던 소영이의 그 말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현관에 분홍색 슬리퍼와 연보라색 슬리퍼, 화장실에 핸드크림과 립스틱과 머리끈,
그것들이 아내 거라고 5년 전에 떠난 아내 거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그 슬리퍼는 그 화장품은 다른 여자들이 놓고 간 것들이었던 건가요? 분홍색은 누구 거였고 연보라색은 누구 거였을까요? 그 중에 소영이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현우 씨가 눈물을 보이면서 아내 이야기를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화장대에 앉아있던 사람이 진짜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못 치우겠다던 그 떨리는 목소리, 고개를 돌리면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던 그 모습.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슬픔에 공감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연기였던 건가요? 제 위로를 받으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층 창문을 다시 올려다 보았어요. 커튼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는 여전히 겹쳐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입을 손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30년 친구가 같은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부수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밤 소주를 들고 달려와서 밤새 울어주었던 사람이 소영이었습니다. 그 소영이가 같은 남자의 침대에 있다니 현우 씨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소영이한테 배신당한 게 더 아팠어요. 아니 소영이도 나처럼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나는 아직 안 가봤는데라고 했던 그 말은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소영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소영이도 빠져든 거예요. 나처럼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화단 경계석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문을 등지고 골목을 걸어 나가는데 한 발 한 발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가로등 불빛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젖은 뺨을 스쳤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50대 후반의 여자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현우라고 떴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렸는데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핸드폰을 가방 속에 깊이 넣어 버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텅 빈 집이 한 번도 이렇게 넓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혼할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했을 때는 이미 식어 있던 마음이니까 갈라져도 딱딱하게 부서졌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간신히 녹아서 말랑해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였습니다. 따뜻해진 만큼 더 아팠어요. 현우 씨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감각이 지금은 온몸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있었죠. 소영이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너 오늘 현우 씨 집에 있었지? 라고 물으면 만약 소영이가 모른다고 하면 만약 소영이도 나처럼 속고 있는 거라면 아니면 소영이는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한 건가? 소영이가 먼저 현우 씨를 만나고 있었고 나를 김이라고 삼고 있는 저선가 소개시켜준 건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현우 씨가 나한테까지 손을 뻗은 건가?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앉은 채로 밤을 새웠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안은 채로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부은 눈으로 부엌에 갔어요. 냄비를 올리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장사를 해야 했어요. 장사를 안 하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떡볶이 국물이 2번이나 넘쳤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지는 걸 앞치마로 닦으면서 이 58세 여자는 또 혼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3일 동안 현우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현우라는 이름이 뜰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으면 그 목소리에 다시 녹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3일 동안 분식집 장사는 했지만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떡볶이 국물을 저으면서도 현우 씨 집 2층 창문의 그림자가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소영이한테서도 연락이 왔는데 은서야 나 오늘 들를게 하는 평범한 문자였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소영이는 내가 아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3일째 되던 날 오후 결국 현우 씨의 마사지샵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얼굴을 보고 물어야 했습니다. 마사지샵 문을 열었을 때 대기실에 사람이 2명 앉아 있었어요. 역시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도 그랬죠. 다 여자분이셨어요. 그때는 실력 좋은 마사지사니까 입소문이 난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지금은 그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외롭고 아프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여자들이었을 거예요. 현우 씨는 그걸 알았던 거였죠. 안쪽 문이 열리면서 현우 씨가 나왔어요. 저를 보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반가움과 당황이 동시에 섞인 얼굴이었는데 제부 눈과 굳어있는 표정을 보고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은서 씨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안에 들어와요. 시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아로마 향이 코끝을 감쌌는데 예전에는 편안했던 그 향이 지금은 속이 메스거웠어요. 이 향을 맡으면서 다른 여자들도 같은 침대에 누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목요일에 제가 현우 씨 집 앞에 갔었어요. 현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변명이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2층 창문으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2사람이었죠. 그리고 현관에 운동화가 있었는데 소영이 운동화였어요. 파란 줄 2개 있는 흰 동화. 소영이가 새로 샀다고 저한테 자랑했던 그 신발이요. 현우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마사지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은서 씨 들어요. 소영 씨하고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뭔데요. 밤에 집에서 둘이 있으면서 그림자가 겹쳐 있었는데 그게 마사지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현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는 은서 씨보다 먼저 제 손님이었어요. 마사지를 받다가 은서 씨한테 그랬던 것처럼 가까워졌죠. 저도 외로웠고 소영 씨도 외로웠으니까요. 그게 잘못인 건 알아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먼저였다는 말이 제가 2번째였다는 뜻이 귀가에서 맴돌았어요. 소영이가 명함을 건네면서 선생님이 진짜 좋아 손이 따뜻하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지금에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한 그 모든 말은 뭐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혼자 참아왔는지 어깨가 말해준다. 그 말도 소영이한테 했어요. 현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또 연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은서 씨한테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소영이한테 한 말도 진심이었겠죠.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 여성분들한테도요. 현우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지 못하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마사지 샵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을 지나는데 아까 앉아있던 여자분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를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찔렀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워서 여기 온 거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그 따뜻한 손에 녹아내렸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언젠가 나처럼 알게 되겠구나. 자기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걸요. 걸음을 멈출 뻔했어요. 저 여자한테 말해 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여기 오지 마세요. 저 남자 조심하세요. 증거도 없이 내가 질투에 눈이 먼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입을 꾹 다물고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사지 샵 골목에서 잠깐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면서 아까 그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서 있는 걸 보고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아까 안에서 울고 나오시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는 걸 보고 못 지나치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돌아서 그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여기 오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슷한 건가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 사람도 울었다고요. 시원해서 아니면 나처럼 혹시 현우 선생님한테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 여자분이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처음에는 마사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사지가 아니게 됐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집에도 가봤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이 아니었어요. 소영이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분도 대기실에 앉아있는 다른 여자분도 어쩌면 전부 신발장에 여자 슬리퍼 보셨어요. 분홍색이랑 연보라색 내 봤어요. 아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의 눈에도 물기가 고였습니다. 저와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장면을 보았고 같은 거짓말에 속았던 거예요. 둘 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고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바보같이 저도 같은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우 씨한테 우리는 전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외롭고 아프고 따뜻한 손길에 약한 중년 여자.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었고 현우 씨는 그 공통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였습니다.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고 외로움이라는 열쇠로 마음을 열고 눈물이라는 무기로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 말을 저한테만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혼자 참아왔는지. 그 말도 저한테만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내를 병으로 보냈다는 말 치우면 진짜 보내는 것 같다는 그 눈물도 몇 번이나 반복된 대사였을까요? 그 여자분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장현우 힐링 마사지 소영이가 제게 줬던 것과 똑같은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저도 가방을 뒤져 명함을 꺼냈어요. 석 달 전 침대에서 손에 쥐고 잠들었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두 장의 명함을 나란히 들고 바라보았는데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로고에 똑같은 전화번호였어요. 두 장의 명함이 두 사람의 외로움을 먹고 자한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자분과 골목 끝까지 같이 걸었어요. 이름은 묻지 않았고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서 헤어질 때 그분이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외로운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외로운 게 죄는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아까보다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요. 소영이한테 전화를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우정이 걸려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서야, 왜 연락이 안 됐어? 걱정했잖아. 소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 목소리가 30년 동안 제 곁에 있어줬던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슬펐습니다. 소영아, 우리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소영이를 기다렸어요. 소영이가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연습했는데 막상 소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준비했던 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소영이가 앞치마를 벗고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평소처럼 편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은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영아. 나 목요일에 현우 씨 집에 갔었어. 소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추었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반응만으로 충분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2층 창문으로 그림자가 보였어. 두 사람이었고 현관에 내 운동화가 있었어. 파란 줄 2개 있는 흰색 운동화. 내가 나한테 보여줬잖아. 새로 샀다고. 소영이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은서야,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소영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마사지만 받았어, 진짜야. 그런데 혼자 사니까 남편 없이 미용실 운영하면서 매일 서 있으니까 어깨가 너무 아팠거든. 현우 선생님 손이 따뜻했어. 그 손이 어깨를 짚으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하는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 말을 소영이도 들었던 거였습니다.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목소리로. 그래서 나를 소개시켜 준 거야. 너도 가고 있으면서. 아니야, 내가 너를 소개시켜줬을 때는 진짜로 마사지만 받고 있었어. 현우 선생님이 나한테 손을 뻗은 건 그 뒤였어. 네가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은서야 나도 속은 거야. 소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은 눈에 코가 빨갛게 된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이 3년 전 이혼하던 날밤 소주를 들고 달려왔던 소영이의 얼굴과 겹쳤어요. 그때 소영이는 저를 안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달려와서 새벽까지 같이 울어주었어요. 소영아, 나도 속았어.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소영이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소영이도 나처럼 외로웠고 나처럼 아팠고 나처럼 따뜻한 손에 녹아내린 거였으니까요. 현우 씨가 우리한테 한 짓은 나쁜 거였지만 소영이의 외로움은 진짜였습니다. 그 외로움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은서야,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현우 선생님한테 가고 있는 거 알면서 나도 갔어. 처음에는 마사지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빠져들었어. 내가 밝아지는 거 보면서 나도 같은 이유로 밝아지고 있었던 거야. 말을 못했어. 어떻게 말해. 손을 잡은 채로 한참 동안 둘 다 울었습니다. 분식 집안에 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빈 테이블들 사이로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이 작은 가게에서 3년 동안 혼자 떡볶이를 끓이면서 버텨왔는데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친구마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게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소영아, 나 어제 마사지샵 앞에서 다른 여자분도 만났어. 그분도 현우 씨한테 같은 말 듣고 같은 걸 겪었더라고. 소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만이 아니었어.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 여자분들 다 비슷한 사정이었을 수도 있어. 현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온 거야. 외로운 여자들을 찾아서 따뜻한 손과 따뜻한 말로 마음을 열게 하고. 소영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안에 이야기하던 거 나한테도 똑같이 했거든. 치우면 진짜 보내는 것 같다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나한테도 그랬어. 화장대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다면서. 그 화장품, 그 슬리퍼 다 다른 여자들 거였구나. 소영이와 저는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대사를 듣고 같은 눈물에 솟고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차이가 있다면 소영이가 조금 먼저였다는 것뿐이었죠. 울음이 잦아든 뒤 소영이가 코를 풀면서 말했어요. 은서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그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스를 켜고 냄비를 올렸어요. 냉장고에서 떡을 꺼내고 어묵을 꺼내고 대파를 썰었습니다. 소영이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뭐해? 떡볶이 배고프잖아. 소영이가 코를 훌쩍이면서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는 얼굴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떡볶이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서 가게 안에 매콤한 냄새가 퍼졌는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접시 2개를 꺼내 떡볶이를 담았어요. 소영이 앞에 하나, 제 앞에 하나. 3년 동안 비니자만 바라보면서 혼자 먹었더니 가게에서 오늘은 마주 앉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응. 그래도 한 가지는 진짜였어. 뭐가? 우리 어깨가 진짜 아팠던 거.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말이었는데 결국 둘 다 웃었어요. 눈물이 마르기 전에 웃음이 터진 거였죠. 떡볶이를 먹으면서 웃고 웃다가 또 울고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가 돌아간 뒤 혼자 가게를 정리했어요. 접시를 닫고 테이블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이가 앉았던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으려다가 멈추었어요. 문득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비니자가 따뜻해지는 방법은 남자가 채워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착각이었어요. 현우 씨의 손이 채워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제 것이 아니었고 그 온기는 진짜였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비니자를 채우는 건 그 의자에 앉아줄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소영이처럼 딸 하은이처럼 시장에서 은서 씨 떡볶이가 최고라고 말해주는
아주머니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을 그 마사지 샵 골목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처럼요. 소영이가 앉았던 의자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건 진짜 온기였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친구의 온기였어요. 하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은아,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지? 엄마 떡볶이 해줄게. 소영이 이모도 부를 거야. 진짜 좋아, 나 내려갈게. 엄마 목소리가 좋다.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잠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겨울 초입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데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더니 별이 몇 개 보였어요. 3년 동안 올려다보지 않았던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가방 속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명암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장현우, 힐링, 마사지 3달 전에는 묘하게 따뜻했던 이 명암이 지금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었어요. 명암을 꺼내 한참 들여다보다가 길가의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깨가 다시 아프기 시작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냄비를 들다가 인상을 찌푸리겠죠. 하지만 그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진통제도 마사지도 남자의 손도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려 아파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불을 켰는데 텅 빈 거실이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은이가 온다는 것, 소영이가 같이 온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 빈 거실이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거울 속에 58세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3달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울고 나서 부은 눈이었지만 그 눈 속에 뭔가 단단한 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의 손끝에서 깨어났던 감각은 그 사람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감각, 여자라는 감각, 그건 현우 씨가 준 게 아니라 원래 제 안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알람이 울릴 것이고 저는 일어나서 부엌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장사를 시작할 거예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없는데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3달 전 소영이가 건넨 명함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명함 한 장을 버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이 아니라 시작 같은 기분이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